아, 우리 논증을 해야 돼, 논증. 로봇이 일자리 빼앗는 것도 2번 볼 건데 이거는 이제 앞에 나온 수필보다는 어려워, 내용이. 그럴 수밖에 없지, 비문학이니까. 그래서 조금 꼼꼼히 봐야 되고 우리가 논증에 대해서 새로운 걸 배우는 부분이라 가지고 약간 집중을 해줘야 돼. 먼저 논증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지. 이 논증의 논은 그 논이야. 그것이 정론 할 때 논이야. 그것이 정론. 그러니까 뭔가의 이야기. 증은 뭐야? 증명이야. 그래서 나의 론을 증명한다. 이런 뜻이거든. 타당한 이유나 근거를 들어서 나의 주장이 참임을 증명하는 게 논증이야. 그래서 이 논증이 드러난 글이나 자료에서 제시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논증의 요소랑 논증 방법을 파악해야 되고 그 타당성이랑 설득 효과를 평가하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지. 논증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있어. 그리고 논증 방법도 있어. 일단 논증의 요소라고 하면은 주장 있겠지, 이유 있을 거고, 근거 있을 거고, 반론에 대한 반박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야. 그리고 논증을 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귀납? 연역?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일단 우리 알고 있는 것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연역이 뭐야?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나중에 죽는다. 어떤 일반적인 사실에서 개별적인 결론을 끌어내는 방법이지. 연역은 이제 큰 거에서 작은 거 뽑기. 그리고 귀납은 뭐야? 김도연 나중에 죽을 거다. 임지원 나중에 죽을 거다. 전진아 나중에 죽을 거다. 정현수 나중에 죽을 거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인간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나중에 죽을 거다. 어떤 개별적인 사실들을 많이 모아서 일반적인 결론을 딱 뽑아내는 그런 방법. 그래서 우리 귀납이랑 연역은 알아요. 우리 이거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쵸? 이거는 들어봤어요. 이 요소, 요거 처음 보는데, 자, 주장이 뭐야? 주장은 내가 하려는 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말. 주장이니까 굉장히 주관적이야. 내 의견이야, 내 의견. 이유는 뭐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야. 그래서 이유라는 거는 주관적이고 타당해. 근거는 뭐야? 이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야. 그래서 근거는 반드시 사실이어야 돼. 주장이랑 이유는 내가 내세우는 거니까 좀 주관적일 수 있어. 애초에 주관적인 거니까 내 말이 맞다고 하는 거지, 사실이면 내 말이 맞다고 말할 필요도 없잖아. 그래서 애초에 이 주관적인 내 생각이 사실이다를 관통시키기 위해서 이제 근거는 객관적인 사실로 갖고 와야 돼. 그리고 반론에 대한 반박.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러이러합니다. 예상되는 반론을 내가 갖고 와서 미리 반박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토론 대회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기고 싶으면은 내 주장하고 상대방 반박할 때까지 조신하게 기다렸다가 반박하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상되는 반론을 먼저 제시해서 그냥 처음부터 다 말해버리는 게 유리해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하고 이제 말을 못 하겠죠. 자, 주장.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은 망고다. 이유. 망고를 먹고 우리 가족이 모두 여행을 잘 다녔다. 힘들어하지도 않고. 그리고 망고는 달다. 근거. 전 세계 인구 이제 과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고가 30%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반론에 대한 반박. 모집단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통계 자료는 정현수 협회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믿을만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박하면 되는 거야.
진짜 아무 말이나 하네. 그래서 글쓴이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논증 요소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판단해야 됩니다. 무엇인지 보고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봐야 돼요. 그리고 연역이나 귀납 등의 논증 방법 중에 뭘 쓰고 있는지, 이를 통해 주장을 효과적으로 잘 제시하고 있는지 타당성을 검증할 줄 아셔야 된다. 자,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을까? 근데 이 내용이 관심 있는 사람이 나지 너네는 아닐 것 같은데. 진짜.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자, 자동화의 물결. 지난 한두 세기 사이에 농업, 특히 임금이 비싼 나라의 농업은 아주 많은 부분 기계화됐습니다. 소나 말이 끄는 쟁기, 괭이, 낫을 사용하는 대신에 트랙터랑 콤바인이 쓰이고요. 심지어는 드론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력이 섬세한 딸기 수확 같은 거는 기계화 대열에 합류를 못했거든요. 근데요, 이제는 딸기를 비롯한 산딸기, 토마토, 상추 이런 작물까지도 수확할 줄 아는 로봇이 곧 상용화될 거라고 해요. 현재 다수의 기업에서 잎 사이사이에서 딸기를 찾아내고 삑삑삑 익은 정도 70% 멍들지 않게 수확할 수 있는 그 로봇을 개발하고 있대요. 이 로봇들은 아직 인간만큼 유능하지는 않는데 계속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딸기 수확의 자동화라는 농업 기계와 최후의 장벽을 정복할 날도 머지않았다고 합니다. 무섭죠. 근데 이 자동화로 일자리를 위협받는 거는 딸기 수확 노동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어디서든 인간이 하는 일을 로봇이 대체하고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보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공포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손과 근육뿐 아니라 뇌까지 대체할 거라는 두려움까지 갖게 됐거든요. 자, 하지만요. 걱정하지 말래요. 우리는 자동화에 대한 이 새로운 패닉 심리에 휩쓸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동화는 지난 250년간 계속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우려하고 위협받는 것처럼 일자리가 대량으로 사라진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는 자동화로 인해서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새 일자리 창출이 자동화 과정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요. 로봇이 딸기를 수확하는 일자리를 없애겠죠? 로봇이 생기면. 근데 그 로봇을 설계하는 엔지니어, 제작하는 노동자, 부품을 생산하는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딸기 노동자 직업 하나 사라지고 그에 이제 파생돼서 생겨나는 직업이 더 많네요. 그리고요, 자동화로 인해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근데 제품 가격이 낮아지겠죠.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수확량이 늘어나니까 값이 싸질 거 아니에요. 사람이 따는 것보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면 결국에는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대요. 여기까지 봤을 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사례가 있어요. 제임스 베슨에 따르면 19세기 미국 섬유산업 자동화로 인해 옷감, 한야들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직조 노동력의 98%가 사라졌대요. 2%만 남았어요. 면직물 가격이 낮아지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동자 숫자가 4배로 늘어났다고 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노동력이 많이 필요가 없어져요. 근데 지금 만드는 게 이제 100개 정도라고 하면은 가격이 싸지면은 이걸 손님들이 100개가 아니라 5,000개, 10,000개 요구한다는 얘기야. 그럼 그거 따라가려면은 결국에는 사람을 채워야 되니까 결국 전체적인 노동자, 필요로 하는 노동자의 수는 늘어난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동화로 인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건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이었다면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 컴퓨터랑 인터넷 시대가 돌아가면서 여행사의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대. 근데 여행 산업 부분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났다고 해. 뭔가 보니까 예약 사이트 운영, 공유 숙박 서비스를 통한 숙소 대여. 이거 뭐야 이거 뭐 게스트하우스나 에어비앤비 얘기하는 것 같아. 인터넷의 광고 활성화로 고객 확보가 가능해 생겨난 특화된 소규모 투어 가이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야. 자동화가 되니까 또 그 산업 부분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막 파생이 되지. 그래서 간접적이라고 했나 봐.
여기선 그냥 진짜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노동자 숫자를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여행사랑 관련해서 요렇게 간접적으로 일자리가 막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거야. 자동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산성을 향상시켜. 그러니까 1인당 소득이 증가하고 따라서 더 다양하고 특화된 필요를 충족시킬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거야.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은 점점 쓸데없는 걸 사기 시작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쓸데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니네가 돈이 개 없어. 그럼 그 개 없는 돈을 어디다가 쓸 거야? 먹는 거, 자는 거, 씻는 거 진짜 필요한 데만 쓰겠지. 근데 니네가 돈이 개 많아. 그럼 이제부터 뭐 하기 시작해? 택시 타기, 쓰잘데기 없는 말랑이 사기, 화장품 있는데 또 사기, 신발 또 사기, 신을 거 있는데 새로운 신발 또 사기, 막 이런 쓸데없는 거 할 거지. 이것도 다 충족됐어. 그럼 뭐 할 거야? 문화생활 즐기기, 친구한테 베풀기. 점점 다양하고 좀 뭐랄까 커스터마이징, 나에게 특화된 어떤 그런 데에 돈을 쓰기 시작해. 막 퍼커를 받으러 막 10만 원씩 쓰고 다닌다던가. 암튼 간에 그런 수요가 높아지면, 그런 특화된 수요가 높아지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그걸 팔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생기겠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손든 거야? 총 쏜 거야? 그래서 그 예시로 고등교육, 오락, 패션, 그래픽 디자인, 갤러리 이런 분야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 더해 우리는 언제든 정책을 동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집단적 합의를 할 수가 있대. 자, 세 번째 이유야.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대. 그냥 정책으로. 1930년대 이후부터는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어서 민간 부분의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면은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방법으로 수요 수준을 높여서 민간 기업들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새로 직원을 뽑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쓰는 관행이 이미 일반화가 돼 있대.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돈이 없어. 그럼 어떡해? 뭔가를 이게 새롭게 투자하고 만들어내고 하기보다는 있는 거 안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규모를 좀 줄이고 좀 이제 너무 노는 인력들을 자를 거 아니야. 근데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서 돈을 그냥 써버려, 기업에다가. 그럼 어떡해? 뭐 오히려 사람을 더 뽑는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자리라는 거는 국가에서 조절이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예시, 사례. 코로나 때 이제 다수 나라의 정부는 할 일이 없어진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서 임금의 일정 비율을 직접 지급하기까지 했대. 그게 뭐야?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갔던 그 다양한 돈들이지. 거기에 더해 정부는 규제를 통해 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왔어. 예를 들면 여기 밑줄이 안 쳐져 있네? 이게 사례. 의료기관, 노인 요양시설 등의 인력을 조정하면 이 산업 부분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거다. 얘기를 하죠.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직업이 있어? 공무원이지. 몇 명을 뽑을지 정해놓고 시험을 보는 거잖아. 이제 국가에서 취업 실업난이 심각하대. 그럼 어떻게? 공무원을 많이 뽑아. 많이 뽑아버려. 물론 부작용도 있지. 그런 식으로 아무튼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다양한 요소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자동화가 전체 고용 규모를 망가뜨릴지 여부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대요. 근데 250년 동안 끊임없이 자동화가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하며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은 현재까지는 자동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이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추측을 할 수 있게 해준대요. 지금까지 자동화가 불가능했던 일을 로봇이 대체하기 시작했기에 이번은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오, 좋아요. 어떤 사람은 내 말에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까지 자동화가 안 됐던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단순 노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단순 노동을 로봇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겨. 근데 지금은 인간이 해야만 하던 그 세심한 작업을 로봇이 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화되는 게 기술 발전의 특징이래요. 뭔 개소리야. 1900년에 영국의 중상류층 여성한테는
이제 한두 세대가 지나면 하녀가 하던 일을 기계가 할 거라고 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웃었을 거대.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출현하면서 하녀가 할 일이 사라졌지. 그리고 1950년 일본의 선반 기술자한테 몇십 년 후면 네가 하는 일 대부분을 기계가 할 거다. 그리고 그 기계는 또 다른 컴퓨터의 제어를 받을 거다. 그럼 이제 비웃었겠지만 실제로 컴퓨터 수치 제어가 디폴트 값이 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시들은 뭐예요?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 그러니까 인간은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례를 들어준 거예요. 자,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에 끼치는 자동화의 영향을 무시하자, 신경 쓰지 말자 이런 말은 아니래요. 자동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특정 일자리를 파괴하고요. 그로 인해 직장을 잃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큰 해를 끼친대요. 자동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시하면서 글쓴이가 자폭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용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이 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이어도 당장 일자리를 잃은 사람한테는 위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기계로 인해 가지고 있던 기술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딸기를 따던 사람인데 기계가 생겨가지고 내가 이제 딸기 따는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론으로 따지면은 다시 수능 쳐서 다시 어디 뭐 좋은 인서울학교 공대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4년 동안 학점 따고 공부해서 대기업 면접을 보고 합격하시면 됩니다. 말이 되나요? 현실에서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기술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직업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정부의 지원 없이는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재훈련을 받기란 불가능에 가까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딸기 따는 그 직업이 사라지면은 이제 뭐 그 로봇을 만드는 엔지니어,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딸기 따던 사람이 그거 훈련받아서 엔지니어 됩니까? 누가 시켜줘요? 그게 그렇게 쉬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뭔가 직업을 바꾸는 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처음부터 잘하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과도 신중하게 선택하고 대학교 4년 다니는 동안 이게 고민도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래서요, 정부가요, 직업을 잃은 노동자가 재훈련을 받는 동안 견뎌낼 수 있도록 실업수당과 소득 지원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재훈련도 정부가 시켜줘야 된다 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2개 제시합니다. 훈련시켜주기, 그동안의 소득 지원해주기. 갑자기 글이 신빙성이 약간 떨어지지 않나요? 저만 느끼나요? 이 논증의 타당성을 이제 뒤에 학습활동에서 평가를 해요. 그때 한번 봅시다. 자동화가 일자리를 파괴하는 가장 큰 적으로 여겨져 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마무리 짓네요. 우리는 자동화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 자동화의 본질이 뭘까요? 자동화는 일자리를 파괴하는 장본인이 아니고요. 기술이 혼자서 일자리의 개수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책들로 새로운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화의 본질을 이해해야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과학기술 공포증과 젊은 세대의 절망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장하준 젊은 사람 아니에요. 이게 딱 그냥 그래서 죄송합니다. 나쁜 말 할 뻔했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내용을 쭉 확인을 해봤어요. 내용은 다 이해하셨죠? 그쵸? 다음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어떤 요소들을 하나씩 좀 보자. 네, 지금 이제 글이 한꺼번에 정리된 게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끝에 봅시다. 자, 이 글은 내 주장, 내 이유, 내 근거, 예상되는 반박을 제시하는 논설문이죠. 주장하는 글이에요. 논설문이 뭐예요? 주장하는 글이에요. 주장하는 글의 성격은 어떻겠습니까? 설득력 있고 체계적으로 뭔가 전개가 되겠죠. 제재는 로봇과 자동화와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제, 자동화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망과 과제. 이 과제는 누구 과제? 정부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는 뭐 해야 돼요? 공포증을 극복해야 됩니다 하면서 과제를 주면서 끝내죠. 특징,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이유,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글을 전개하는 특징이 있고요.
논증의 방법, 반론에 대한 반박 등을 활용해서 주장을 밝히고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설득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이게 이제 글의 전체적인 부분이었고요. 자, 주장이 뭐예요? 주장은요, 자동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가 주장이에요. 여기서 드러난. 주장에 대해서 뭐를 대야 돼요? 뒷받침하는 이유랑 근거를 대야 돼요. 이유. 자동화 과정 자체에서 일자리가 생겨요. 이게 이유예요. 타당하죠. 근데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여기다 객관성을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사실을 갖고 와야 돼요. 이건 그냥 사실이죠.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사실을 갖고 와요. 당연하죠.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이제 19세기 미국 섬유 산업 자동화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노동력의 이제 4배가 필요해졌다라는 그 실제 이야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밑에도 똑같은 형식으로 나와요. 자, 로봇은요, 자동화는요, 일자리를 만들어내요. 왜냐하면요,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 여행산업 부분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거든요. 이런 거가 막 필요해요. 그 구체적으로 이제 예시로 뭐가 있냐면요. 뭐 사이트 운영이라든가 숙소 대여해주는 거라든가 뭐 이런 소규모 가이드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예시를 알려주고 있고요. 또 다른 근거. 우리가 저기 1인당 소득이 증가하면은요, 조금 더 특화되고 독창적인 서비스를 찾기 마련이에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또 생기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요, 뭐 고등교육이라든가 오락이라든가 패션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밑에도 똑같은 형식으로 나와요. 자동화는 일자리를 창출해요. 그게 내 주장이에요. 그 이유는요, 우리는 어차피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 개수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게 이유입니다. 자, 근거. 우리는요, 30년대 이후부터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를 들면요, 우리 2020년에 코로나 때 기억하시죠? 그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하면서 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글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흘러가다가요.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반론에 대한 반박입니다. 여기 부분이죠. 근데 이번은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동화가 불가능했던 일을 로봇이 대체하기 시작한 거니까 이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반론을 자기가 제시해버려요. 이거는 본인이 예상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반론을 한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그 반박의 내용은요. 근데요, 우리가 원래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화되는 거, 결국엔 이제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인정하는 거, 이거 기술 발전의 특징 중 하나예요 하면서 기술 발전의 특징을 내세우면서 반박을 해요. 네, 그럼 이제 반박에 대한 근거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요만큼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녀가 하던 일을 대체하던 거,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컴퓨터의 제어를 받는 거,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앞으로 일자리에 대한 전망이랑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되는, 그리고 나라가 해야 되는 과제를 제시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정부의 역할 2개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 여기 아니구나.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까지 주면서 내용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것 봐요. 경제학자이면서 대학 교수래잖아요.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요. 내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하준이 아저씨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지는 벌써 일자리도 있고 지는 벌써 다 성공해서 잘 살잖아요. 이런 사람 얘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봐야죠, 전문가인데. 근데 이해할 수 없어요, 진짜. 이런 글은 20대가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호 1번 정현수 뽑아주세요.
논증 요소를 중심으로 보자고 했으니까 요소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요소에 뭐가 들어가죠? 주장, 이유, 근거, 반론, 반론에 대한 반박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핵심 요소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요것도 다 논증 요소에 들어가요. 핵심이 아니라서 색깔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주장이라는 거는 논증의 핵심입니다. 논증이 있으려면 주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장이 아닌 것들은 다 뒷받침해주는 것들입니다. 나머지 요소들은. 자, 그럼 그 뒷받침해주는 대표적인 애들이 이유랑 근거인데요. 이 이유는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이고, 근거들이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거를 주관적으로 진술하는 논증 요소예요. 그 다음에 근거는요, 주장을 지지하는 사실이나 데이터나 표본,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근거가 논리적으로 이유를 뒷받침하게 되면은요, 타당한 근거라고 인정해요. 이렇게 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론. 우리 뭔지 알고 있어요. 반론은요, 다른 사람의 주장에 반박하는 게 반론이에요. 반론에 대한 반박은 뭐예요?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을 만한 반론을 예상하고 그 반론에 대응해 놓는 게 반론에 대한 반박입니다. 미리 연막을 쳐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논증의 방법, 연역과 기납인데요. 우리는 연역을 조금 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보편적인 사실, 보편적, 일반적, 좀 큰 거에서 구체적인 결론, 특수, 개별적 결론을 끌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3단 논법이 대표적이고요. 이 일반적인 원리, 그러니까 보편 사실,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이로부터 나온 결론도 참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제 반대로 귀납, 이 귀납은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특수하고 개별적인 데서 일반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시킬 때 쓸만한 거죠. 주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 학생들 몇 명이 했던 걸 갖다가 10대 전체가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했던 경험인데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논증의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일반화를 시킨다는 것도. 이 귀납 논증의 특징 중 하나는요. 그 구체적인 사실의 개수가 부족하면은 결론이 참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요. 앞에서 제시했던 구체적인 사실이 모두 참이어도 결론이 틀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할아버지는 살아있다. 진아네 할아버지 살아계시다. 지원이네 할아버지 살아계시다. 도연이네 할아버지 살아계시다. 따라서 지구상의 할아버지는 죽지 않는다. 이러면은 방금 내가 앞서 얘기한 게 모두 사실이지만 결론이 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런 특징이 있지요. 자, 논증. 구체적 사실을 막 줘요. 그쵸? 이제 뭐 섬유 자동화로 뭐 노동력이 줄었는데 노동자 숫자가 일어났다. 그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일반화됐다. 그래서 보편적 결론. 자동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바로 귀납 논증이 됩니다. 구체적 사실에서 보편적 결론이 나왔으니까요. 그쵸? 보편적 사실. 정부는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소전제, 직업을 잃은 사람들도 국민들이다. 따라서 정부는 직업을 잃은 노동자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 하고 싶은 말은 정부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직업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근데 이제 이 말이 큰 말에서 뽑혔죠. 여러분들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아까 전에 바로 앞장에서도 사실 이 주장을 제시할 때 보편적 결론, 그러니까 글쓴이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사실을 제시했거든. 근데 이게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해서 연역이 되는 게 귀납에서 연역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것을 먼저 제시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은 걸 얘기했잖아. 그걸 여러 개. 그러니까 귀납이 되는 거야. 이거를 얘기하고자 작은 것들, 얘보다 안쪽에 있는 작은 것들을 막 내세웠잖아.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해서 귀납이 연육이 되지 않아. 근데 이제 반면에 옆에 걸 보면 옆에 게 이제 딱 반대니까 옆에 거를 보면은 하고자 하는 말이 애초에 뭐야? 구체적인 결론이잖아. 하고자 하는 말이 구체적인 결론이었어. 그럼 이 구체적 결론이 애초에 하고 싶은 말이었으면 뭘 가져와야 돼? 일반적인 걸 갖고 와야 되는 거야, 그때는. 정부는 국민을 위해야 돼. 직업을 잃어도 국민이야. 그러니까 직업을 잃은 사람을 위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연역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뽑아내는 거고, 귀납은 내가 큰 걸 주장하기 위해서 작은 걸 내세우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일상의 논증에서는 전제 또는 결론이 확실한 사실이거나 누구나 알 법한 통념인 경우 혹은 표현의 강조를 위해서 그것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대. 이와 같은 불완전한 논증을 해석할 때는 생략된 내용을 보충해서 완전한 구성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무슨 말이야? 누구나 알 법한 통념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 본문에서 이 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정부는 국민을 위해야 한다. 직업을 잃어도 국민이다. 안 나왔지. 안 나왔어도 뭐야? 당연하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강조하고 싶은 이 결론만 강조하기 위해서 너무 당연한 걸 빼버렸다는 거야. 이게 바로 일상의 논증. 좀 불완전하다는 거죠, 논증이. 자, 그럼 이제 타당성을 한번 평가해 볼까? 우리가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이렇게 5개가 있대. 그냥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기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주장이 명확한지, 이유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근거가 충분하고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실을 갖고 왔는지,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그걸 똑바로 반박하는지, 적절한 논증 방법을 써서 독자를 설득시키는지, 이걸 우리가 따져야 되고. 자, 그럼 이제 평가를 해봤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먼저. 타당해. 왜 타당하냐면 위에서 얘기한 대로 주장이 명확해. 그리고 요 사례, 이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서 잘 쓰고 있어. 그리고 예상되는 반론도 제시했잖아. 똑바로 반박했잖아. 그리고 연역도 나왔고 귀납도 나왔잖아. 논증 방법을 다양하게 잘 썼네? 독자를 설득하고 있지? 아, 얘는 타당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근데 반대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볼까? 주장인 자동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데의 이유 중에 이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얘기를 했어. 이것도 그냥 그런 것 같아가 아니라 잘 봐봐. 주장이 뭐였어? 자동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가 아까 주장이었어. 맞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유 몇 개 나왔어? 기억나? 이유 3개 줬어. 첫 번째 이유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얘기하면서 그 공장에 노동자 4배로 필요해진 얘기, 그 면직 공장에 노동자 많이 필요해진 얘기, 그 얘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한다는 얘기하면서 그 여행사에 이제 일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대신에 뭐 예약이라던가 숙박이라던가 소규모 투어 가이드라던가 이런 수요가 증가해서 일자리가 간접적으로 많아졌다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이제 그거였어. 정부가 정책으로 일자리를 조절한다 하면서 그 사례로 또 준 게 코로나였거든. 이유는 반드시 주장을 뒷받침해야 돼. 이제 내가 쓴 건 다 이유야. 얘는 주장이야. 그럼 이유는 이 주장을 정말 딱 뒷받침을 해줘야 돼. 주관적이더라도 타당하게. 근데
자동화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정부가 정책으로 일자리 수를 조절해? 그럼 이게 주장을 직접적으로 받쳐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정부가 만든 거잖아. 이게 자동화가 만든 거야? 아니지. 그래서 그걸 지금 지적한 거예요. 이유 중에 하나가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굉장히 타당하게 잘 꼬집고 있죠. 근데 이거는 약간 선생님의 의견이라서 주관적일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도 그래. 얘기를 잘 하다가 정부 얘기가 딱 나왔잖아. 그래서 갑자기 앞으로의 어떤 대안이나 전망이나 해결 방안이나 과제를 얘기할 때 이 정부에서 이렇게 넘어가더라고. 정부의 역할이 이렇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슬쩍 넘어가더라고. 애초에 이 이유 자체가 굉장히 뒷받침하기에 약했는데 여기서 꼬리를 물고 결론이 나오니까 글이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보기에도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고 느껴지더라고. 너네들도 그거 뭔지 좀 느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었다. 좋아요. 그래서 이 글 그렇게 재밌는 글은 아닌데 좀 곱씹고 공부하고 하면은 좀 재밌게 느껴지기도 해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아씨 읽기 싫어. 아씨 읽기 싫어.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 했나요? 학교에서? 아직 안 나왔어요? 어디 나가고 있어요? 이제 지문 읽고 있어요. 오케이. 글을 하나 더 줬으니까 우리 중고 한번 읽어볼게요. 역사적으로 노동시장의 기술적 혁신은 부문별로 영향을 끼쳤대요. 농업기계화는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했지만 제조업 부분의 성장으로 노동자를 흡수했고 마찬가지로 제조업이 자동화되고 공장이 저임금 국가로 이전하니까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업 부문이 실직한 노동자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이 원래부터 노동시장의 기술적 변화는 혁신이 변화라고 했을 때 이 변화가 부문별로 영향을 끼쳤는데 농업이 기계화되면서 이 손으로 하던 사람들의 일자리가 다 없어지게끔 만들었는데 제조업 부문, 다른 부분이 이제 성장하면서 그쪽으로 또 노동자를 싹 흡수를 했대. 그리고 또 제조업이 자동화가 되고 이 제조업을 하는 공장이 저임금 국가로 이전한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알지? 나이키 어디서 만들어? 뭐 베트남 이런 데서 만들잖아. 인건비가 싼 곳에서 만들잖아. 그래서 그렇게 저임금 국가로 가버리니까 이때 어떻게? 서비스업에서 이 노동자를 또 흡수했다는 거야. 근데 인공지능은 체계적인 범용이라는 거는 어디든 끼어들 수 있다는 뜻이야. 범용 기술이고 경제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칠 거고 미국의 노동력의 대다수가 종사하고 있는 서비스랑 화이트 칼라가 뭐야? 이거 입고 일하는 사람들. 셔츠, 사무직. 일자리 역시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을 거래. 다시 말해 인공지능으로 인한 기존의 산업 자동화는 많은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거다. 이들을 흡수할 대량의 새로운 일자리는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주장이에요. 이번에는 다른 글이다, 그치? 인공지능은 다르다. 그동안은 부문을 옮겨가면서 노동자를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가 있었지만 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범용 기술력이기 때문에 갑자기 또 이들을 다 흡수해버릴 대량의 일자리가 갑자기 생길 리는 없다. 완전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미래 산업이 디지털 기술, 데이터 과학, 인공지능의 기반 위에 구축되면서 사람의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그냥 정말 단순하게 줄어들었으니까 그냥 진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소프트웨어 자동화가 다양한 화이트칼라 직업이랑 서비스업 부문을 잠식하고 있는 사례는 이미 많대요. 예를 들어서
법률 분야에서 스마트 알고리즘은 문서를 검토해서 법적 절차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은 점점 더 법률 검토에 능숙해지고 있대요. 법률 분야를 지금 사례로 들어주고 있는데 여기 스마트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대. 그래서 문서를 검토해가지고 이 절차에 포함되어야 되는지를 막 판단하고 법률을 알아서 검토를 해준대. 예측 알고리즘은 대법원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계약의 위반을 판단하기 전에 역사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례 결과에서 모든 가능성까지 다 평가를 해주고 있대. 인공지능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의 고유 영역이었던 활동에 이미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거야. 그럼 여기서 뭐야? 이 인공지능은 일자리를 죽여버릴 거다. 왜냐면은 필요한 부분이 없어지거든. 예를 한번 들어줄게. 인공지능이 이미 영향을 끼쳤어. 예를 들면 법률 분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고객 서비스나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콜센터는 인공지능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른 영역 중 하나입니다. 인공지능의 자연어 처리 능력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이번에는 또 두 번째 사례, 인공지능의 자연어 처리 능력. 음성통신 기술과 온라인 챗봇을 통해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혹시 여러분들 온라인 챗봇이랑 인공지능이랑 상담 전화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아직 없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선생님이 이거를 할 만한 게 이제 현대카드 아니면은 뭐 해외 이상한 사이트에서 뭐 샀을 때 제 거 물건 언제 와요?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환불 왜 안 돼요?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이제 쓰는데 일단 첫 번째 현대카드. 옛날에는 이제 뭔가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은 막 1588 어쩌고에 전화를 해야 돼. 그럼 이제 뭐 결제, 뭐 카드 관련은 1번, 뭐는 2번, 분실, 뭐 재발급 관련은 3번, 상담원 연결은 0번. 이제 모르니까 무조건 0번 누르고 이제 클래식 좀 듣다 보면은 현대카드 상담원 부른다 무슨 도와드릴까요? 이게 전화가 오잖아. 근데 요즘에는 현대카드에 전화하면은 무작정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전화를 받아줘. 그래서 그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하고 내 대답을 기다려. 그래서 카드 분실에 관련된 오면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 진짜 통화해봤어. 너무 신기하단 말이야. 그리고 당연히 인공지능 챗봇은 이제 어플로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샀을 때도 마찬가지야. 그 좀처럼 상담원이랑 전화를 안 해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좋겠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콜센터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어. 그거를 로봇이 다 받아주는 거잖아. 로봇한테는 아무도 욕 안 하거든. 해봤자 안 들어주니까. 그래서 사례 2개를 들어서 이미 인간이 필요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대주고 있어. 주장, 인공지능으로 인한 기존의 산업의 자동화는 일자리를 없앨 거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는 이제 없다. 이 이유, 왜냐면 진짜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 줄어들거든. 근거 2개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타당성을 평가해야 돼요. 자,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부터. 타당하다. 일단 주장이 명확해. 그리고 이유가 주장을 잘 받쳐줘. 그리고 근거도 2개 딱 주고 있어. 그러니까 타당해. 아니야. 반론에 대한 반박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볼게. 법률 분야의 경우 아직은 인공지능이랑 예측 알고리즘이 상용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 분야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았어 아직. 그리고 음성통신 기술이랑 온라인 챗봇이 이미 활용되고 있는 고객 서비스 센터여서도 복잡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상담원을 결국 연결해줘.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랑 자동화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주장이 타당성을 얻기가 어렵게 돼. 뭐 때문에? 근거가 부실해서. 그러니까 이 글이 똑바로 되려면 예상 반론을 전개하고 여기에 반박까지 해줘야 보완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지 이 친구들. 원래 이거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건데 이 친구가 해줘서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신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라는 거는 직접 하는 활동이니까 우리가 할 수는 없겠죠 지금. 다 했지?
아우 다 했네. 아우 다 했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우 시간이 남았네요, 여러분. 일찍 끝내드릴게요. 선생님이요. 그 5월 초에 말입니다. 이별의 아픔을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며칠째 남자친구를 구하고 있어요.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인합니다. 주변에 삼촌 있으신 분들 저한테 좀 연결 좀 부탁드려요. 근데 삼촌이 나이가 이제 27살에서 30살 사이. 선생님이 20대라서 막 35, 막 이렇게 만나버리면은 제가 조금 어려워서 30살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간에 이 친구를 이제 아는 동생으로부터 소개를 받고요. 수요일 날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이날 연락처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연락처 교환이 이루어졌고 수목금토일월화수목 금요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연락처를 교환하고 사진도 교환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뭐 제가 마음에 든대요. 그리고 저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이 친구가 일단 저랑 동갑이었고요. 만 26세 동갑이었고요. 그 태권도를 하던 친구였어요. 너무 멋있죠. 태권도라뇨. 근데 태권도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회 출전이랑 이런 거 다 취소하고 뒤늦게 공부를 해서 경영학과에 들어가게 돼요. 제가 그 재수 없이 20살에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17학번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조금 늦게 들어와서 20학번이에요. 저랑 학번은 이제 3단계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좀 걱정했던 게 혹시나 대학생이면은 제가 좀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저는 지금 직장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취업을 좀 일찍 했대요. 그래서 취업계를 써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는 데가 대한항공 스튜어드래요.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마다해요? 여학생들 솔직히 이거 마다해요? 이거 스튜어디스로 바꿨을 때 남학생들 아무도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 그리고 이제 태권도를 했던 사람이라 아직도 운동을 하거든요. 일단 몸매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스튜어드잖아요. 남자 스튜어디스잖아요. 얼굴이 너무 예뻤어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사진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며칠 동안 의심했어요. 혹시 내가 로맨스 스캠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얘 너무 착한데. 근데 연락을 하면 할수록 얘한테 강하게 찐따 냄새가 풍겨오기 시작해요. 아마 이제 은서가 봤다는 그 찐따 냄새 대목이 여기, 찐따 냄새 너가 본 거 맞나요? 네, 그 대목이 여기였던 것 같아요. 찐따 냄새가 나요. 이 너무 비하적 발언이니까 살짝 지우고 무슨 말이냐면은 지 얘기, 노잼, 반응 어떻게 하지? 얘기 안 끝남. 요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 지 얘기만 해요. 그냥 진짜 지 얘기만 해요. 근데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예를 들면은 집에 먼치킨을 키우는데 발도 짧고 애교도 많고 귀엽다.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은 진짜 사진 보여주라 이게 되잖아요. 얘기가 안 끝나요. 진짜 애교도 많고 엄청 귀여워. 그래서 우리 누나도 고양이를 엄청 예뻐해. 하루는 우리 엄마가, 하루는 우리 아빠가, 하루는 내가 집에서 뭘 하고 있는데 와서 안기는 거야. 근데 고양이가 원래 무슨 간식을 좋아하거든. 안 끝나요. 군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 친구가 특급 전사를 따가지고 군생활 좀 오래 하고 조교까지 했다가 제대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 경험하게 되시겠지만 군대 얘기가 사실 그렇게 지루하지가 않아요. 군대 얘기가 지루한 이유는 군대를 안 가봐서 정보가 없어서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주고 얘기를 하면은 재밌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이제 살면서 들었던 군대 얘기들 이제 뭐 군대에서 누가 뭐 어떻게 이상한 짓을 했던 거, 친구들한테 받았던 인편 얘기들 이런 건 다 재밌었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가 하는 군대 얘기는 다 재미가 없었어. 왜냐하면 지 자랑이었거든. 내가 어떻게 팔굽혀펴기를 1분에 100개를 했는지, 동기들이 자기 챙겨준 얘기,
감동 실화. 조교 선글라스가 헐렁했던 얘기. 재미가 있겠어요? 반응 어떻게 하지? 내 사진 봐봐. 나 렌즈 꼈게 안 꼈게? 렌즈? 낀 거 같은데? 다들 그러더라. 반응 어떻게 하지? 결론이 없는 이야기들로 조금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교육을 받았던 부분은 잘생긴 남자는 재미가 없어도 된다. 얼굴이 재밌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막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맞춰줘라. 오케이. 내 인생에 한 번도 잘생긴 남자가 없어봤으니까, 이런 그림체의 남자가 정말 내 인생에 처음이었으니까 맞춰줬어요. 맞춰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일이 됩니다. 사실은 강남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제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있는 대로 오라 그랬어요. 수원시청역입니다. 수원시청역에서 우리의 약속 시간은 2시 30분. 근데 화장하고 고데기 하느라 40분을 지각했어요. 제가 아니라 얘가요. 전 아니에요. 전 일찍 나왔어요. 그랬대요. 근데 너무 이렇게 늦었어요. 그럼 만나서 이제 전철역 딱 내려와가지고 나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사과. 아 미안. 내가 좀 늦었지. 오래 기다렸지. 근데 그런 말은 아니었고요. 그냥 내가 먼저 가서 아 왜 이렇게 늦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카톡으로 얘기했잖아. 이러더라고요. 알겠어. 근데 이제 보니까 일단 사진 사기를 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진으로 봤던 얼굴이 이런 얼굴이었어요. 이런 얼굴이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이런 얼굴이더라고요. 아 이제 속았잖아. 중화면부가 너무 긴 거야. 근데 아 미안해요. 너무 제가 과장을 했네요. 아무튼간에 뭐 이건 아니었다. 이제 뭐 근데 그래도 잘생겼어요. 그래도 일단 뭐 여기서 한번 인증 절차를 거친 사람인 거잖아요. 그냥 사진보다 못생겼을 뿐. 그래서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사람의 얼굴을 따지는 그런 속물적인 여성이 아닙니다. 괜찮았어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카페를 갑니다. 더운 와중에도 이제 저를 따라 카페에 와줬는데, 카페에서 한 얘기, 이제 좋아하는 과일 얘기, 고양이 얘기, 그리고 이제 또 뭐 군대 동기 얘기, 그리고 또 무슨 얘기였더라? 남자 아이돌 얘기. 게이 아니야 누군가요?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 얘기가 없어요. 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아무런 얘기를 안 했어요. 듣기만 했어요. 진짜 오로지 듣기만 했어요. 근데 과일 얘기. 너는 무슨 과일 좋아해? 제가 무슨 과일을 좋아하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자기가 과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살짝 망고 얘기했죠. 자기는 망고가 제일 좋대요. 넌 무슨 과일 좋아해? 나는 그냥 여름 과일 좋아해. 그냥 수박이랑 포도?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엥? 포도가 여름이야? 포도 가을 아니야? 아 포도 여름 맞아. 뭐 종류마다 다르겠지. 왜? 아니 왜냐면 나는 망고를 좋아하는데 하면서 이제 망고 얘기, 고양이 얘기. 먼치킨 키운다고 했죠? 귀여워요. 너 애완동물 키워? 나 동물 키워. 나 햄스터 키우는데. 나 고양이 키우는데.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군대 동기 얘기. 자기를 잘 챙겨준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남자 아이돌 얘기. 이제 제가 남자 아이돌을 잘 모르는데 그 무슨 투머로우 어쩌고랑 BTS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한테 물어봤던 게 나 아이돌 중에 누구 닮았어? 샤이니의 태민 닮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옛날에 쌍수하고 싶어서 성형외과 상담을 간 적이 있대요. 근데 그때 이제 쌍수를 하면은 의사가 태민 닮았을 거라고 막 시뮬레이션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잘 끝마치고 이제 나갈 거예요. 근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진짜. 몇 분 안 있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커피가 너무 땡겨가지고 키오스크에서 이제 제가 먹을 아메리카노를 하나 더 테이크아웃으로 사는데 내 것만 사기 좀 싸가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얘 것도 사주려고 하나 골라보라고 했는데 이제 아이스, 카라멜, 마끼아또, 휘핑 추가. 그러니까 이거를 고르시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맛있잖아요. 근데 그냥 이 모든 상황이 이제 다 이어지니까 진짜 족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참으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개새끼냐 이런 걸 먹게 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길래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음료를 받아가지고 빨대를 꽂아서 이렇게 여기 하니까 그때 이제 우리 남성분께서 나 안 먹어. 달래서 먹게 줬어요. 근데 그 장면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는 게 이제 탐앤탐스였거든요. 다음부턴 그러지 마. 내가 미안해. 네, 다음 장소. 다음 장소로 이동한 곳이 이제 당구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길을 걸으면서 보이는 유리창, 엘리베이터, 꺼진 휴대폰 이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내 얼굴이 보여요. 계속 봐요. 그래요. 뭐 화장도 했고 입술도 빨갛더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당구장을 데려간 것도 있어요. 왜냐면요, 제가 당구를 못 치거든요. 제가 당구가 이제 무슨 게임인지만 알고 당구를 이렇게 잘 하지는 못해요. 잘 못 맞춰요. 그래서 당구장에 일부러 데려가서 얘는 이제 군 생활도 오래 했고 여기 같이 일하는 남자 동기들도 얼마나 많겠어. 그리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당구를 잘 친다고 해서 좀 이제 얘가 잘하는 거를 하자. 당구장을 데려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제가 다 이겼고요. 네, 다음. 당구장 갔다가 노래방에 갔어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미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앙카진 계집의 음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죄송해요. 제가 이따 표현밖에 못하겠어요. 해도 즐거웠어요. 저는 노래를 좋아하니까요. 즐거웠어요. 연수야, 너는 노래방에서 보통 무슨 노래 불러? 나 버즈의 남자를 몰라. 그럼 그거 내가 불러줄게. 아니, 내가 부른다고. 아, 미안. 뭐 이런 대화를 하면서 노래방에서 즐겁게 놀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돼요. 우리의 사실 최종 목적은요, 영화를 보는 일이었거든요. 이게 최종 목표인데 잠깐 이제 영화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강남역에서 한 3시 정도의 영화를 보려고 했었어요. 처음 이제 연락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근데 제가 이제 뭔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이걸 느꼈잖아요. 솔직히 내가 무의식 중에 강남까지 가기 아깝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시간과 노력과 그쵸, 아깝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은근슬쩍 우리 지역으로 얘기를 끌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너 있는 대로 가니까 영화 시간 내가 정해도 돼? 예매도 내가 할게 라고 하더라고요. 응? 그렇게 이 미친놈이 심야 영화를 심야 영화를 예매했어요. 이 친구 어디 살죠? 이 친구 직장 인천공항이죠? 집도 인천이에요. 수원에서 이걸 보면은 집에 갈 차가 있을까요? 없겠죠. 자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를 예매하고 나서 외박을 조릅니다. 외박하고 가겠다고 나보고 같이 자자고 조릅니다. 근데요, 제가 미친놈이에요. 좋더라고요. 제가 미친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는 한 이쯤부터
이거 씨발 어떡하지?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 진짜 좋댔다. 나 이거 진짜 못하겠는데. 나 진짜 좋댔다. 어떡하지? 그러니까 남자로는커녕 인간적인 호의가 나는 이 사람한테 더 이상 없는 거야. 진짜 사람으로도 안 보이는 거야. 내가 그래도 좀 어떻게든 재밌는 얘기를 해보려고. 나는 일 얘기, 학원 얘기, 애들 얘기를 사실은 좋아할 수밖에 없어. 여기 있는 시간이 기니까. 이제 조금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일? 아 몰라. 모르겠어. 아 근데 나는 있잖아. 이런 얘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 내가 되게 그래서 나한테 이쁘다고도 안 하는 거야. 난 내가 이쁜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도 어떻게 되게 심란한 마음을 안고 이거를 다 이행을 했잖아. 이제 밥을 먹어야겠어. 이제는 진짜 배가 고파. 너무 배가 고파.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이랑 밥을 먹자고 제안을 할 때는 나는 좀 든든한 거 위주로 얘기를 하는 편이야. 돈가스나 뭐 고기 들어있는 거 있잖아. 그래서 이제 얘도 뭐 평범한 식성인 것 같아서 건모야 돈가스 실명을 얘기해버렸네요. 돈가스 먹을래?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 이런 거 결정장애 있단 말이야. 너가 골라줘. 내가 골랐잖아. 돈가스 먹겠냐고. 그러니까 돈가스? 일식, 경양식, 일식. 후보를 5개를 줘. 초밥, 쌀국수, 돈가스, 삼겹살, 롯데리아. 그러니까 초밥을 먹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이버 지도 켜가지고 초밥 쳐가지고 이렇게 지도 이렇게 확 봤는데 회전 초밥 아니면 안 먹겠대요. 오케이, 회전. 여기서 이제 살짝 솔직히 말하면은 얘 한번 웃겨보고 싶어서 너 혹시 주술 회전 봐? 이랬는데 반응 안 하더라고요. 이때 완전히 이제 우린 연인으로서는 안 되는 거죠. 내 드립에 안 웃었다. 우리는 더 이상 안 되세요. 끝이에요. 회전초밥집에 갔어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 회전초밥집 가면 둘이 먹어서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일반 초밥보다는 좀 비싸죠. 둘이 이제 선생님의 여자인 친구랑 둘이 먹었을 때 보통 적게 먹으면 6만 원. 서로 좀 열심히 먹었다 싶으면 그래도 8만 원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을 하면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우리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 생각했는데요. 우리 둘이 먹어서 32,000원 나왔어요. 저 혼자 먹었다는 얘기예요. 왜 회전초밥을 먹자고 했냐면 그 일반 초밥집에서 파는 그 뭐 2만 얼마짜리 12피스를 다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몸에 좋은지 궁금하시죠? 보니까 작은 양을 계속 먹어요. 백고래가 작아가지고 진짜 작은 양을 이제 햄스터처럼 계속 먹어요. 보통 이제 쉐이크를 마시고 헬스를 하니까 쉐이크를 마시고 그리고 나한테 계속 배부르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무섭게 쌓이는 연수의 접시. 뭐 이렇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동안 이제 계속 물어봤던 게 너가 생각하기에 BTS에서 가장 잘생긴 멤버가 누구야? 근데 저는 BTS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 BTS 누구 있는지 잘 몰라. 아니다. 한 명 안다. 그 컴포즈 앞에 있는 애 걔도 방탄이잖아. 나 걔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걔가 제일 잘생겼어. 그러니까 자기 뭐 BTS 나 이름도 기억 안 나. 뭐 BTS 뭐 누구 멤버 있는데 걔 닮았다는 얘기를 들어봤다고 막 그러는데 내가 BTS 모르는데 아니야. 모르는데 아니야. 진짜 모르는데 아니야. 그러면서 얘가 좀 이쁘장하게 생겼어. 좀 이쁜 연예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아까 이제 언급됐던 태민도 그렇고 이쁜 애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말 잘못하면은 나 얘의 답정너에 휘말린다. 그래가지고 나 생각났어. 나는 있잖아 BTS에서 랩몬스터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걔가 진짜 영어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걔가 제일 남자답게 생겼잖아. 진? 뭐라고? 누구? 진이랑 뭐 V? 여자애 같아. 랩몬이 제일 잘생겼어. 아주 지랄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제 밥까지 다 먹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진짜 영화를 보러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영화 심야 영화로 예약하면서
외박하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나는 여기에 확실하게 오케이 오늘 밤 광란의 파티라고 대답은 안 했는데 이제 묵인하면서 은근히 좋은 심정을 내비친 사건이 있으니까 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숙소에 가서 짐을 풀고 다시 걸어서 메가박스를 가재요. 그래서 이제 숙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영화 시간까지 단 30분 남은 상황이었어요. 이때 안에 저는 뭔가 해내야만 했는데 와씨 진짜 막 조금 한 10발짝 걷다가 아 진짜 너무 덥다 편의점 가자 담배 한 번만 피자 진짜 개 지랄 떨면서 막 안 갔어 내가. 그러다가 걔가 이제 딱 서서 그러는 거야. 근데 자기는 이제 여자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본 게 처음이래요. 그래서 나는 진짜 너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혹시 나랑 사귈 생각이 있니요? 그래서 뭔가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사귀자고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조금 길게 보다가 내가 먼저 멋있게 고백을 하고 싶었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손잡고 싶지 않아? 근데 나 사실 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나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돼? 이러는 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키가 180이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잡자고 해서 손도 잡았고 안아달라고 해서 안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나는 키가 158이고 얘는 키가 180인데 이렇게 앉더라고. 딱 이런 느낌으로 이게 저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거야?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안기는 게 좋대요. 그래서 얼굴이 여기 있던 기억이 나요. 안기는 게 좋대요. 이거 너무 숭하니까 지울게요. 내가 작으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왜 좋아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가 보여줬던 논증이 진짜 멋진데요. 첫 번째. 나오는 귀여운 여자가 싫다. 너는 안 귀엽다. 따라서 나는 너가 좋다. 자, 이게 뭐죠? 연역이죠. 연역법.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제가 반론 제기. 나는 귀엽다. 무슨 소리냐. 나는 귀엽다. 나는 귀엽다. 너 사람 잘못 봤다. 나 진짜 귀엽다. 그래?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두 번째. 사진보다 예쁘다. 또 예쁘다고는 해주네요. 여기서 이제 제가 실수로 웃어버립니다. 세 번째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제일 충격이었어요. 너는 다른 여자와 다르다. 뭐가 다르냐? 물어보니까 다른 여자들은요. 자기의 몸만 보고 접근을 한대요. 그래서 하루 어떻게 해보려고 접근을 한대요. 근데 연수 너는 그렇지 않대요. 연수 너는 되게 나를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봐준대요. 이런 여자는 처음이래요. 내가 찾던 여자래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잘 맞다. 우리 뭐가 잘 맞는데? 각자 직업도 있고 우리 둘 다 금요일에 쉬었고 어쩌라고요. 그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랑 사귀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렇게 안았잖아요. 자꾸 입을 이렇게 쭉 내미는데 여기서 조금 힘들었던 점. 인중이 한없이 길어짐. 두 번째, 아까 몰랐는데 입냄새가 남.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렇게 뒤로 핸드폰 빼가지고 친구한테 그냥 막 아무거나 카톡을 막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 그냥 바로 전화 받자마자 응? 네 원장님. 지금 와 계시다고요? 지금 밤인데? 학부모님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빨리 갈게요. 예. 물론 여기서 이제 제 친구의 낄낄거리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지만요. 그래가지고 와씨 이렇게 지켜내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이 지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적당히 답장을 하면서 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막 그랬죠. 여자친구들은 들으면서 낄낄 웃고 남자친구들은 사실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요. 이 뒤로 토 나온다고 욕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답장이 오는 게 진짜 개빡쳤던 게 뭐냐면은 되게 집착하고 카톡 많이 할 것 같죠? 전화 올 것 같죠? 안 그래요. 제가 답장 늦게 하면 내가 답장 안 한 시간에 10분 더해서 답장 오고요. 내가 답장 빨리 하면 칼 다봐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내일 모레 30이에요. 그리고 전화를 하고 싶을 때도 뭐 전화를 걸거나 조금 있다가 통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 지금 쉬고 있어. 나 운동 끝났어. 너도 쉬어? 뭐 해? 카톡 불편하지 않아? 불편하죠. 니랑 하는 카톡인데. 근데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죠. 나 그냥 이거 차단해도 되냐? 나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친구가 그러지 말래요. 왜? 그러니까 너 지금 차단하면은 너 솔직히 여기서 손도 잡았고 껴안기까지 했고 뽀뽀는 안 했지만 입술 내밀기까지는 맞닥뜨렸잖아. 얘 분명히 자기 마음 갖다 장난쳤다고 앙앙댈 거다. 그리고 네가 만난 건 애견남이 아니라 테토녀가 아니라 애견녀가 아니라 에스트로겐 입자다. 이런 애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끌어서 이날에 이제 챗GPT한테 물어봐가지고 거절 멘트 알려줘. 뚝뚝 뚜뚜뚜뚜뚜 복사해가지고 보내고 전화, 문자, 카톡, 인스타 다 차단했어요. 너무 행복해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가야 돼요? 이 씨발년한테 가야죠. 근데 몰랐대요. 이 친구는 몰랐고 근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한테 억한 심정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진짜 여자 같아도 괜찮아. 섬세한 남자가 좋아. 예쁘고 자기 관리하고 잘 꾸미는 남자가 좋아. 성격 안 봐. 성격 안 봐. 직업 안 봐. 직업 안 봐. 이랬거든요. 맞네요. 맞게 해줬네요. 제 잘못입니다. 네, 그렇게 개 같은 소개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훈이죠. 일상적 경험에서 이제 교훈을 얻은 거.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사람은 만나봐야 된다. 중안부 이렇게 늘어난 애 나온다. 나와가지고 나는 망고 이지랄 떨고 헐 너 너무 잘한다. 막 미성 보여주고 그리고 초밥 뭐 2개밖에 안 처먹고 BTS 나는 뭐라 그랬지? 나는 B가 제일 좋아. 막 이딴 소리 하고 랩몬 못생기지 않았어? 막 이러고 심야 영화 보자 외박하자고 막 조르고 나는 귀여운 여자가 싫은데 너는 안 귀여워. 난 네가 너무 좋아. 너 사진보다 진짜 이쁘다. 넌 다른 여자랑 달라. 몸만 바라보는 그 나쁜 늑대 같은 여자들이랑 달라. 우리는 너무 잘 맞아. 짝짝짝. 이거 당하기 싫으시면은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